네, 좀 늦게 시작한 관계로 좀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이제 주제는 이준행 교수님은 이제 진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이제 행정 및 지원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셔서 현재는 AGS 팀 팀장을 맡고 계시는 이순교 교수님한테 강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준행 교수님하고 마찬가지로 학회 기획이사로 근무를 하고 계셔서 이번에 강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 아산병원 AGS 팀의 이순교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기관 인증 기준 중에 이 보시는 것처럼 조직관리 측면하고 성과관리 측면에 있어서 사주기 인증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신뢰를 실제 선생님들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주기 인증 기준을 아마 국내 의료기관 중에 가장 먼저 인증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 말쯤 받을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증원에서 사주기 인증 기준을 언제 발표하는지를 되게 많이 기다렸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된 걸 우연찮게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주기 인증 기준이 나왔구나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3주기 대비 어떤 기준이 바뀌었는지를 저희가 빨리 파악을 해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외에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더 정비할 게 무엇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4주기에 새롭게 개정된 기준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보를 얻고자 했으나, 그 당시에는 일단 4주기 인증 기준집만 공표가 되고 3주기 대비 어떤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개정이 됐다라는 정보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비교 분석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아마 올 초에 이제 인증원에서 4주기 인증 기준이 이제 이런 부분이 이런 목적으로 개정이 됐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하셔서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3주기하고 4주기 인증 기준을 비교하면서 느꼈던 거는 문구들이 조금 소소하게 바뀌었고, 근데 그 문구 소소하게 바뀐 것들 중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병원 시스템에는 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도 꽤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구를 혹시 분석하는 과정 중에 놓치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불안감도 좀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저희 이제 신현수 부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아산 글로벌 스탠다드실이라고 해서 아마 다른 병원은 없는 부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원에서 제시하는 스탠다드는 내셔널 스탠다드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처럼 규모가 좀 크고 그다음에 중환 환자들이 많이 와서 여기저기에서 그 안전하지 않은 사건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내셔널 스탠다드만으로는 안전한 시스템을 다 완벽하게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한 수준의 그 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 더 구축해야 되는 스탠다드가 무엇인지를 자체적으로 탐색을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기준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설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년마다 내셔널 스탠다드가 추가가 되면 저희 부서 같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대를 하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스탠다드를 발굴을 하고 병원 내 여러 부서에 동기부여를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변화를 할 때는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이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셔널 스탠다드가 바뀌게 되면 그 저항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내심 4주기 인증 기준에는 병원의 그 안전한 시스템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좀 굵직굵직한 스탠다드가 여러 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내심 기대를 했는데 저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저희 병원보다는 늦게 인증을 좀 받으실 거라서 어떤 내용이 새롭게 이제 바뀌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를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저희 병원에서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행정 지원 체계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8장에 앞에 우리 이준행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감염병 대응 강화 관련해서 8.8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3주기 때는 외래하고 응급실을 저희 같은 항목으로 평가를 했는데 문항이 단순히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3주기 준비하신 거 그대로 4주기 인증을 받으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8의 유형성 감염병 대응 체계가 3주기에도 있었고요. 근데 4주기에는 이게 이제 전체 급성기 병원으로 대상이 확대된 그런 변화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 대응 체계들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4주기라고 해서 별도로 시스템을 수립하는 그런 업무는 아마 들어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앞서 이제 대리수술과 관련된 말씀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대리수술 관련된 내용 때문에 기준 9.4의 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기준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3주기 때는 생명존엄성 관련된 이슈만 다루도록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4주기에는 이제 생명존엄성 관련된 이슈 외에도 대리수술과 관련된 진료 윤리와 관련된 것도 함께 다룰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문항이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의료기관에 따라서 기존의 생명존엄성 관련 윤리위원회에는 또 외부 변호사도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는 그 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아마 윤리와 관련된 위원회는 병원별로 명칭은 좀 다르긴 하지만 다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수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진료와 관련된 윤리를 다루는 뭐 인사위원회든 의사직위원회든 이미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을 거로 생각이 돼서 그 실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준비하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7의 유관기관에서 우리 기준 좀 넣어주세요라고 요청 들어온 게 일부 들어왔다라고 인증을 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장기기증 장기기증 문항 중에 장기기증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도록 문항을 추가해 주십시오라는 요구가 아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문항이 하나가 추가가 됐고, 기존에 하던 뭐 리플렛 게시하는 거나 아니면 캠페인 하는 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하시면 인증 준비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사용과 내성균 환자 관리 체계는 3주기 때 시범 문항으로 있었고 4주기 때는 이게 정규 문항으로 들어간 거라서 시범으로 적용했던 것들을 조금만 더 다지면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이 개정된 내용 중에 인증 기준에 추가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탁물 관리 규칙에서 법령이 몇 가지가 개정이 됐고 이게 인증 기준에도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력 예방 및 관리에 관련된 기준도 3주기에는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의료법이 좀 강화가 되면서 강화된 의료법이 4주기에 그대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보완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인증에서 저희 우리나라 그 내셔널 스탠다드에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하라고 권고받은 내용이 4주기 때 더 포함됐다라고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6.1의 환자 권리 부분에 그 환자의 권리 중에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라는 걸 명시를 하라라고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권리장전 게시하거나 하는 것들은 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수정하시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만 및 고충 처리하고 윤리위원회 운영 3주기 때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 4주기 때 조금 더 들어온 게 이제 불만이나 고충 처리 혹은 윤리위원회 관련된 이슈를 받고 제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적시 처리 기한을 명시하도록 내용이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3주기 때는 진료 체계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9장 병원 경영 체계로 들어오면서 이게 진료과하고 세부 진료 서비스, 우리 병원의 진료 일정,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들에 대해서 우리 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한테 우리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서 게시하라라는 내용이 3주기 때까지 있었고요. 4주기에서는 여기 성과라는 게 4글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4글자가 병원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4주기에 추가된 내용은 우리 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우리 병원의 진료 성과를 공개하라라는 이 문항이 추가가 됐고 저희도 지금 이거를 어떤 형태로 구현을 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몇 가지 예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의 운영 방향에 3주기 때까지는 미션만 이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핵심 가치까지 수립하라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핵심 가치까지 갖고 있는 병원도 있으셨을 거고 만약에 핵심 가치가 없었다라고 하면 4주기 준비를 위해서는 이제 마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정보 의무기록 관련된 기준 12.1에는 의무기록 보관 및 관리에 대한 기존 문항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됐는데 대부분 의료정보 의무기록과 관련된 거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다 이미 하고 있는 업무이실 텐데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 번만 점검하시면 4주기 인증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장의 지표 관리 부분에 저희가 13.1의 환자 안전 지표에 구두 지시와 관련된 지표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 구두 지시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처방률을 반드시 모니터링 하라라고 13.1에 있는데요. 13.2 진료 영역 지표에 그 구두 지시 이후에 처방하는 거 말고 구두 지시와 관련된 새로운 지표를 더 추가하라라는 게 이제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아마 처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구두 지시를 내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 구두 지시가 남발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구두 지시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핵심 부분을 선정해서 지표로 관리를 하라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선생님들이 이제부터 지표를 고민을 하시고 지표 수집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범 문항으로 있었던 것들이 지금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규 항목으로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진료 권한 관련돼서 정기적인 평가,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경영진께 보고하고 진료 권한 갱신에 반영하는 요 문항은 그동안 시범이었는데 정규로 바뀌었고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 진료 권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뒤에 사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제가 4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법이 바뀌어서 인증 기준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준 8.5에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이 이제 최근에 개정이 됐고 이게 인증에 들어왔는데 그 개정된 내용 중에 2가지가 일단 세탁물 수집 장소를 다른 시설과 예전에는 분리된 구획에서 보관을 해도 되는데 이 규칙에 변경된 게 이제 분리된 공간에서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뀜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료기관 안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의 근무복도 지금은 아마 개별 세탁을 하는 기관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감염관리 차원에서 근무자의 근무복도 의료기관 세탁물로 처리를 해서 세탁을 하라라고 세탁물 관리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인증 기준에 들어와서 이제 이 부분을 병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병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예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2021년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계도를 여러 번 하셨고 계도 기간은 끝났고 이제 세탁물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Q&A가 많이 이루어졌었고 아마 지금 인증을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에서 답변했던 그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요약해서 선생님들 인증 준비하는 데 참고하시게끔 정보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무복을 개별 세탁하지 말고 의료기관에서 세탁하라라고 하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걸 많은 의료기관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었었고요. 이게 의료기관 정책과의 답변은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긴 한데 일단 수술실, 중환자실, 뭐 입원실, 임상경험실들 어쨌든 직접 환자를 컨택해서 진료를 하는 데 관여하는 의료인이 착용한 그런 복장은 모두 다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의사 가운, 간호사들 근무복 그다음에 검사실에서 환자 치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근무복들이 다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의료기관에 있는 감염관리위원회나 직원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등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근무복 외에도 감염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근무복을 결정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의료기관 세탁물로 관리를 하라라고 앤서를 주셨습니다. 단 그 진료나 처치 등 의료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지 않고 예를 들면 외래처럼 방문자의 일정 거리를 두고 단순하게 접수나 수납 업무, 그러니까 환자와의 접점, 컨택이 없는 업무를 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리된 공간으로 해야 된다라는데 그 의미가 뭐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앤서는 일단 다른 시설과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개방되어 있는 복도에 그동안은 이렇게 구획을 해서 거기에 오염 세탁물을 가능하면 터치가 되지 않게끔 보관을 해놨는데 그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답변이고요. 다만 이제 감염관리위원회 등을 통해서 동일한 우물 처리시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함께 두는 것은 허용하겠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병실에 있는 오물 처리실 안에 오염 세탁물 같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 공간이 어디 있는지를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근무복 세탁 대상자를 이제 여러 부서가 걸쳐서 선정을 했는데요. 결국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물로 인해서 이렇게 막 전파되는 경우도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경험을 하고 있으니 법에 있는 몇 가지에 대한 것만 하는 것보다는 근원적으로 세탁을 해야 되는 대상자를 검토해보자라고 해서 쭉 검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협력업체에서 일하시는 저희는 협력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의 근무복을 어디까지 우리가 세탁해주는 걸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와의 컨택이 있는 환자 이송반, 린넨 교환, 미화원, 환자 배식원 등은 이제 저희가 한 600명 정도 됐는데요. 우리 병원 세탁물로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에 따른 비용은 이제 병원에서 지불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병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폭력 예방 관련돼서 의료법을 반영한 건데요. 이제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의료법은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임세원법으로 인해서 생긴 항목들인데요. 이 적용 대상은 100병상 이상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고 이때 전담 보안 인력은 경비업법이나 아니면 청원경찰법에 따른 보안 인력이어야 되고 비상경보 장치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비상벨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세원법에서 담은 요건 외에도 실질적인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외래 진료 내부인데요. 진료를 보시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실 수 없는 경우에는 뒤로 문을 통해서 피하실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설비를 했고요. 진료하시는 중에 예측지 못하게 난폭한 행위를 하시면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비상벨이 있습니다. 이 비상벨을 누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앞에 항상 이 보안원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출동해서 보호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게시물들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진료 권한 시스템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사실은 의료기관 인증에서 진료 권한 체계를 갖춰라라고 요구하기 이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아산 글로벌 스탠다드 실에서 진료 권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고 인증 기준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제 진료 권한 관련된 업무를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진료부원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진료 권한 위원회를 발족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진료과에 이제 진료 권한 정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개별 진료 권한 신청을 받고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규로 갱신을 하면서 정규 갱신할 때 동료가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부여된 진료 권한에 대해서는 계속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해서 이 진료 권한을 계속 갖고 계시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표들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쳐서 기본 시스템은 설정을 해놨는데 저희가 개편을 좀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질적으로 관리하기에 있어서는 약간 미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을 지금 저희가 개편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병원에 처음 입사하는 이제 전문의가 저는 이런 진료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진료 권한을 신청하십니다. 저희는 그건 임시 진료 권한이라고 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임상과장께서 1차 승인을 하고 진료부원장님이 최종 승인을 하는 절차인데 이때 임상과장님이 승인할 때 이분이 신청한 그 권한을 이분이 과연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입증하는 절차가 좀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분한테 이제 정규로 저희가 권한을 드리게 되는데 정규 권한을 신청하실 때 과 내에 있는 동료 3인이 평가를 하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과장님이 최종 정규 전환을 의사결정하고 병원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동료 교수 3명이 평가를 하고 있긴 한데 좀 정성적인 평가고 실제 이분의 진료 행위를 직접 평가를 하지는 않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 부분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 진료 권한을 부여받으신 분은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이 부여된 권한을 계속 드릴 것인지 일부를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매년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과장님이 1차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교수님 개별의 진료 행위를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질적인 내용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이제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료권한 관리 체계를 간략하게 도식화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이 신청을 하면 이제 과장님이 임시 권한을 부여하고 임시 권한 부여한 것을 6개월 내에 평가를 해서 정규로 전환을 하고요. 정규로 전환을 부여받으면 매년 모니터링을 받으시고 3년에 한 번 지속적으로 이 권한을 가지실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할지에 대한 갱신 과정이 이렇게 사이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한 거는 진료권한 정의서를 처음에는 진료과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빠진 그 내역도 있고 중첩되는 내역도 있고 이게 과마다 다 달라서 요번에 작성 원칙을 표준화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일반은 그 해당 과의 전공의 수련을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진료는 일반 칸에 작성을 하게 하고 전문은 펠로우십 수련을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문 칸에 작성을 하고 특수는 이 펠로우십 수련과 에서도 못 배우는 숙련도에 따라서 위험 요인이 존재하거나 신의료 기술은 특수 진료 칸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이제 진료권한 정의서를 변경을 했고요. 이것을 각 과에서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실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하는 업무들을 작성을 해서 진료과랑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정의서를 표준화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그 교원이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드리는 정의서에 어떤 걸 하겠다라고 체크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제출을 할 때 저희가 입사 전 그분이 재직했던 의료기관에 이분이 그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역량 검증을 개별적으로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신청을 할 때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시행 건수라든가 교육 이수증을 제출을 받도록 그 검증 절차를 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시를 6개월 드리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정규로 전환할 때는 그 진료과 내의 교수님들께서 이제 과장님이 지정을 하십니다. 이 교수님은 우리가 부여한 권한 중에 이 술기에 대해서 당신하고 당신이 평가를 하라라고 정하게 되고 평가를 할 때 직접 관찰을 해라 아니면 비디오를 받아서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관찰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다 정해 주셔서 실제 술기를 직접 관찰하거나 아니면 해당 진료 의무 기록을 직접 평가를 해서 그 해당 임시 권한을 부여받은 분의 환자 관리 역량과 술기 수행 역량을 다 객관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정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지표는 저희가 각 과별로 지금 다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 거는 이제 대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드리긴 좀 어렵고 저희가 참고로 했던 서식입니다. 그러니까 진료와 관련된 그 교수님의 진료 내용 중에 퀄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세분화해서 결정을 해서 한 진료와 관련된 거는 5개, 그 외에 관련된 건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지표로 개별 교수님들의 성과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과 자료 게시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여기 이제 해외 인증 기준에는 이미 이 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내셔널 기준에 이제 들어온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 병원도 아직은 이제 해외만큼 개편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참고하는 해외병 홈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탈을 포함해서 미국 좀 유명한 병원들 들어가 보면은 메인 홈페이지에 여기 퀄리티 앤 세이프티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우리 병원의 클리니컬한 퀄리티는 이렇습니다. 우리 병원의 페이션 세이프티는 이 정도입니다. 우리 병원의 환자 경험은 이렇다라고 우리 의료 소비자들이 우리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클리니컬 관련된 메저들을 질환별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이 중에 보고 싶은 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콜론 서저리 인펙션 레이트를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요 줄이 지금 내셔널 평균치입니다. 근데 이 의료기관은 2019년과 2019년 1분기와 2분기는 내셔널 평균치에 비해서 우리 감염률이 높았어요라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3분기, 4분기는 내셔널보다 우리 감염률을 줄였습니다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환자 안전 관련된 지표는 안 보여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관심 있으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런 정보를 이렇게 게시하라는 거구나라는 거를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 홈페이지는 아직은 우리 병원에 어떤 진료를 제공한다라는 홍보성 내용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병원의 진료의 질이 이만큼이다라는 자료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우리 병원 진료 성적이 어떻습니다라는 정도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홍보팀이랑 함께 우리 병원의 퀄리티를 우리를 이용하는 의료 소비자가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게 중립적인 관점에서 어떤 지표들을 게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항목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4주기 인증 기준 개정되면서 문구가 조금 변경이 됐는데 아마 토론할 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문구는 조금 바뀌었지만 실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선이 있는 문항들이 있어서 이거는 토론 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맺은 말로는 인증 기준이 어떻게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의 질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증 기준이 의료기관의 규모에 맞게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또 규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의 범위를 조정한다거나 또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실 때는 그 기준에 맞게 병원의 규모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인증 기준은 간단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린 사례처럼 여러 병원마다 더 좋은 사례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그 사례들을 공유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 학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인증 기준을 잘 활용해서 인증만 저희가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병원의 안전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